어떤 기술이든 새롭게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대체되는 직업이 있어 왔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영역에 사회, 문화, 산업에 다 영향을 주는 기반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회이고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을 맡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사실 AI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스마트폰 많이들 쓰실 텐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자판을 입력할 때 오타 교정기도 AI가 들어가 있고 잠금 해제를 할 때 안면이나 지문 인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AI고 쇼핑이나 뉴스를 보실 때 추천하는 것도 AI죠. 2022년, 2023년 넘어오면서 챗GPT를 포함한 생성 AI 부분도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삶 속에 녹아 있는데 특히 이런 생성형 AI가 글을 굉장히 잘 쓰고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려주고 최근에 오픈AI의 소라는 비디오까지 잘 만들어주죠. 해서 당장 영어로 외국에 이메일을 써야 된다 라고 할 때 뭐 이런 내용으로 영어로 이메일 써줘 하면은 예전에는 1시간 걸릴 게 5만에 써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문서를 요약을 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생성 AI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림도 어떤 내용을 그리면 될지 글로 조금만 잘 설명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터넷에서 찾기 힘든 이런 그림들을 바로 AI 도움을 받아서 그려서 보고서라든가 발표자들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 AI 도움을 받으면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 같은 것들도 생성 AI 도움을 받아서 직접 엑셀 표 그래프를 그리거나 코드를 짜지 않아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을 만들 수 있고 최근에는 뭔가 프로그램을 짜야 할 때도 생성 AI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죠. 사실상 일하는 곳,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16일에 발표한 소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비디오 생성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줄 알았어요. 굉장히 고해상도의 자연스러운 비디오를 만드는 게 쉬운 기술이 아닌데 그게 또 되더라고요. 사실 GPT-3 2020년 처음 나왔을 때 써보고도 굉장히 놀랐고 챗GPT가 2022년 11월 말에 공개됐을 때 한국어 글 되게 잘 쓰는 것도 굉장히 놀랐고 매번 놀라운 연속입니다. 사실은 어떤 기술이든 새롭게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대체되는 직업이 있어 왔습니다.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부가 대체됐다거나 전기가 나왔을 때 전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자동화를 통해서 손으로 막 하던 직업들도 상당히 많이 대체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직업들은 사실 완전히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직업의 대체라기보다는 각각의 직업에서 일하는 방식이 변화된다 라고 봐요. 보통 직업이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직업이 전체에 맡은 아래란이라고 하죠. 역할, 책임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역할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 과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 과업들이 어떤 건 AI가 자동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는 구조적으로든 혹은 AI가 능력이 안 돼서든 혹은 의사결정이 꼭 필요해서든 이런 것들로 점철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이 통째로 A에게 대체된다라기보다는 개별 요소에서 AI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자동화를 시키도록 사람이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어디를 자동화를 시킬 것인가, 어디를 AI를 활용을 하고 어디는 사람이 하고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 혼자서 끙끙 앓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을 대체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AI를 활용하는 사람은 활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거다라는 표현을 실체라고 보고 있고요. 소수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을 거고 또 다수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거고 굉장히 많은 일자리는 일을 잘하는 방법이 바뀔 거다. 기본적으로 생성형 AI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기본이 인터넷 모바일인 것 같고요. 최근의 느낌은 인터넷 모바일보다 훨씬 더 큰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헨리 키신저 미 전 국무장관은 인쇄술급이다.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님은 제 기억으로 불에 비유를 하기도 하셨어요. 문명의 역사를 바꿔놓은 기술들이죠. 사실 인쇄술도 그쯤 됩니다. 그 정도로 모든 영역에 사회, 문화, 산업에 다 영향을 주는 기반 기술이에요. 그 얘기는 전체적인 기반을 기술적으로 종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각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체적으로 종속이 되지 않고 이런 기반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워낙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인 부분들, 데이터적인 부분들, 인재적인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활용을 하는 국가도 원래는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모바일 생태계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 iOS 위에서 앱만 각각 만들어서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AI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 게 AI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AI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만들어지는 좀 특이한 소프트웨어고 그 자체가 지능체입니다. 근데 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이 될 텐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이든 중국에 있는 빅테크들이든 각 국가의 기업들이 만든 AI의 다수 데이터가 어디냐를 보면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은 당연히 북미 지역 쪽 영어 문서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중국은 중국 문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당성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가 중국 국가 표준이에요. AI 만들 때. 그러면 중국의 당성 표준이 전 세계의 표준적인 어떤 인식이냐? 아니거든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북미 지역 문서들도 마찬가지여서 북미의 문화적인 그 지역의 어떤 사회 규율 규범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문서나 문화, 사회 규율 규범이 전 세계 스탠다드냐? 아니거든요. 당장 이슬람 문화권 입장에서만 봐도 북미 지역에서 만든 AI에게 이슬람 문화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면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컨텐츠를 이슬람 문화권의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사용해서 노출되다 보면은 이거는 문화 종속을 넘어서 각 국가 지역의 문화 정체성이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죠. 세상 어느 나라 지역 문화권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 주권이 최소한 지역 문화 단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고, 이 때문에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 그 외에 많은 글로벌 AI에 뛰어난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소버린 AI라고 얘기를 하는 각 지역 문화 특성을 이해하는 문화 다양성, AI 다양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술, 경제, 문화적 정체성 특성 때문에 이 기술들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초고대 AI를 세 번째로 만든 게 우리나라입니다. 네이버에서 2021년 5월 달에 하이퍼클로바를 발표를 했으니까요. 2020년 GPT-3가 나오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2021년 4월 말 정도에 중국 화웨이에서 판구 알파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모델 발표 기준으로는 전 세계 세 번째고, 이제는 글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AI가 있어요가 끝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AI가 있음으로 해서 실제 산업사회가 얼마만큼 혁신이 일어나고 발전을 했고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제는 이런 AI를 가진 나라들이 제법 됩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5개 국가가 넘어요. 하지만 아랫단의 클라우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자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초고대 AI, 초고대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혹은 개인 B2C 서비스들, 공공 영역에 활용된 사례들, 그걸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전체 생태계가 갖춰진 나라는 여전히 3개밖에 없어요. 미국, 중국, 한국. 물론 각각의 격차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여전히 3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3위라고 박수 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라톤을 뛰고 있어요. 장기 레이스입니다. 스타트는 잘 끊었어요. 42km를 뛰어야 되는데 2km는 잘 왔습니다. 3등으로. 40km를 어떻게 갈 거냐가 남은 숙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2km에서 1등을 한 거는 기업들의 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남은 40km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국가, 사회, 나머지 기업, 나머지 생태계, 글로벌 진출에 따라서 3위로 계속 갈 수도 있고 32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회이고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딥러닝이 AI를 실현하는 핵심 기술이 된 시절 이후부터 일본은 경쟁력이 많이 뒤처졌어요. 지금 영국의 토로토스 미디어가 옥스퍼드 리서치랑 매년 AI 랭킹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도 일본은 좀 많이 밀리고요. 중국, 한국에 비해서. 이유는 국가가 얼마만큼 디지털화가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중심으로 AI가 만들어지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건 디지털화가 잘 돼 있어야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게 잘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최근의 AI 기술의 흐름에서 상당히 많이 뒤처진 거 맞는 것 같고, 무서운 거는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청도 만들고 정부에서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에다가 초고대 생성 AI를 일본 자체 기술로 만들라고 680억 원을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상상도 하기 힘들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기업에 돈을 줘? 정경유착이냐? 이런 소리가 나올 만한 일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칩스법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21년 NSCAI라고 하는 미국 AI 분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A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올려야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우리 위기다. 이런 얘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번 칩스법으로 인텔에다가 100억 달러를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정부가 기업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 중심이긴 하지만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와 기업 간의 여러 가지 관계가 투명해야 되고, 물론 투명해야죠. 그런데 지금의 AI 경쟁은 그걸 초월해서 국가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패권주의가 AI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 일본은 상당히 뒤져졌다가 더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으로 달리기 시작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IT 공학 기술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빠르게 기술이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연구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기술을 확보하고 응용 분야를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초거대 AI 분야 생태계까지 포함해서 3등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빠르게 추진하고 빠르게 활용 분야를 찾고 하는 기업들의 역할, 학계의 역할, 이런 것들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자체의 문화적 특수성에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 게 또 다른 한국의 AI의 역량을 올릴 수 있는 방어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제 기술 관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하고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 거기에 뭐 한국의 문화적인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안에서만 머물러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조금 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사실은 위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일본 사례를 들긴 했지만, 나라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네, 지원해야 되겠네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기술적으로는 사실 미국이 제일 잘하죠. 압도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더 잘하기는 쉽지 않죠. 투자 규모도 그렇고 막 그렇고. 근데 기술이 실제 실세계에서 가치를 만들고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도약을 하고에 영향을 미칠 때 기술력만으로 온전히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사회 문화의 수용성이라든가 얼마만큼 이 기술을 사회나 산업에서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데 잘 활용을 하느냐, 그걸 누가 먼저 찾아내느냐. 혹자는 이걸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꽤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기술을 얼마만큼 빠르게 적용을 해서 실제 밸류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서는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작년에 초거대 공공 AI TF를 만들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공 영역에 초거대 AI를 적용을 해서 공공 업무의 프로세스나 효율성 혁신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GPT-4가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가졌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공공에서의 여러 가지 업무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든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얘기예요.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기술부터 시작해서 산업 생태계까지 한국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꽤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 내에서 만들었던 기술적인 부분, 산업 생태계적인 부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로 진출해서 중동 지역이든 아세안 지역이든 거기에서 생성 AI를 중심으로 한 AI 연대를 이끌어가는 나라로서 포지션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AI 얘기하기에 앞서서 인터넷에서 한번 돌아볼게요. 인터넷이 전 세계 산업사회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지만 부작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악플 엄청 많이 달리고 혐오 표현, 페이크 컨텐츠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렇게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AI도 비슷해서 AI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적인 한계점으로 인해서 편향된 컨텐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짜 뉴스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했어요. 일단 글 자체를 되게 잘 써야 되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쓰는 능력이 부족하면은 너무 조악해 보이니까 누가 봐도 아닌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생성 AI라고 하는 이 강력한 도구를 쓰니까 꽤 괜찮은 품질의 가짜 컨텐츠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다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잘 깔려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확 확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게다가 생성 AI 중에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AI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오픈소스로 공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쁜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활용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훨씬 더 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도구가 강력해졌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나쁜 사람에게 칼을 쥐어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회에 굉장히 큰 위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큰 한 꼭지고 다른 한 꼭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AI가 점점 똑똑해집니다. 점점 똑똑해지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생각해서 내린 판단이나 AI가 추론을 해서 내린 판단이나 비슷해요. 경우에 따라서 AI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위임을 하겠죠. 처음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 중심으로 위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즘 인터넷 쇼핑에서 상품을 살 때 추천 상품들이 막 올라올 텐데 사람들이 모든 상품을 다 검색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추천 상품 안에서 뭐 사람들이 고르는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도움을 받고 위임을 하는 거일 텐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사람이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될 의사결정도 AI에게 맡기게 될 수 있어요. 과도한 의존이 될 수 있죠. 그때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AI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영역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AI가 점점 똑똑해짐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AI 같은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가져오고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풀어나가야 되는 또 숙제 같은 거죠.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가짜 컨텐츠임을 밝혀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에 퍼져버린 영향을 원복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들은 민엔 협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겠습니다 발표도 했고,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이런 그룹들이 또 모여서 국내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에서 악용되거나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또 같은 맥락인 거죠. 그리고 생성 AI를 써서 글을 쓰는데 거기에 또 의도를 가지고 조금 더 왜곡된 정보를 넣는 케이스들은 사실은 부지기수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은 꽤 많았었잖아요.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생성해낸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AI 도구를 써가지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작년, 재작년만 해도 펜타곤 옆에 폭발하는 사진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선거 시즌에 맞춰가지고 선거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기 힘들고 사람들에게 아예 못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 이런 것들로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실보다 득이 훨씬 커요.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개별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본인의 어떤 의사를 잘 피력하고 전달해서 그것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민주주의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리스 아테네 시절에는 다 직접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개인민주주의로 바뀌었죠. 근데 본인의 의사를 논리 정연하게 컨텐츠 형태로, 그게 글이든 그림이든 잘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논리 정연한 글을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마다 나름의 옳다고 믿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생각들도 있을 거고, 생성 AI와 같은 AI 기술을 쓰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사를 훨씬 더 양질의 컨텐츠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를 훨씬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민주주의를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나의 의사를 잘 표현을 못했던 시대는 이제 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 수작업으로 보다 보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떤 AI가 장착된 기계를 통해 가지고 쫙 하면서 훨씬 더 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기계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기계는 피로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단순 반복 작업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있고요. 다만 우기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믿냐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야 되겠죠.
AI가 특정 서비스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산업을 다 바꾸는 인프라 기술이 된다는 얘기는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전략적인 로드맵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게 국가 아젠다라는 인식을 정부에서부터 좀 가져야 되고 국가 아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행하는 주체는 또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생성 AI 나오면서 전 세계에 임팩트 있는 기술 연구 성과들이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실제 실행 주체, 저는 이걸 전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장수로서 얼마만큼 글로벌 AI 전장에서 활약을 하고 성과와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적극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서포팅하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장수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뒤에서 장막 안에서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안에서 해봐야 한계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미국, 일본,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기업들이 글로벌 AI 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논의에 당연히 학계, 시민단체, 왜냐하면은 전체 사회가 바뀐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시민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도 있을 거고 이분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들어서 나라 전체가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기술이니까 기술을 위한 R&D 그리고 산업화 투자 부분들을 규모감 있게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하죠.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그만큼 민주주의 관점에서 앞서 있는 나라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생성 AI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거고 또한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있어서 생성 AI라고 하는 이 기술적인 큰 변화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지 또 어떤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현 시점 기준 가장 합리적인 정치 제도이고 기술의 변화가 이런 민주주의를 훨씬 더 발전시키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번에 열리는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시발점이 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